오늘은 우리 교재 69페이지 내부 통제 제도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부분을 보겠는데요. 뭐 FAT 1급에서는 여기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그 회계의 오류 수정 또는 회계의 변경 그리고 이 내부 통제 제도 이게 포함해서 여기까지 포함해서 한 문제 정도 뭐 TAT 2급에서는 이렇게 좀 뜸하게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부 통제를 한다 하는 말은 이 기업 내에서 말이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사의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 감사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도 이 내부 통제 제도 중에 한 가지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통제 제도하고 그리고 회계 관리 제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통제 제도의 정의는 무엇이냐? 내부 통제 제도는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기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 내부 통제 제도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내부 통제 제도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운영을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뭡니까? 목표한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전진할 수 있도록 내부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회사가 정한 어떤 경영 목적, 경영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것을 달성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 목적은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재무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재무 회계가 바로 이 재무 정보를 생산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죠. 기반이. 그래서 이 재무 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바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그러면 이 내부 통제 제도라는 것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내부에는 회계라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 생산, 영업, 구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기능별로 다 통제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바로 회계 시스템을 신뢰성 있게 확보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회계 관리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큰 방향인 내부 통제 안에 바로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포함된 것이다. 자, 내부 통제의 세 번째 목적은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는 겁니다. 이게 와자가 돼야 되겠죠. 관련 법규의 정책의 준수가 아니라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 법규를 잘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소나 이런 그래 휘말리게 되고 그러면은 기업이 굉장히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쓰이게 된다 이거죠. 목표한 경영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효율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 내부 통제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바로 내부 통제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통제 활동은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의 구성 요소 하면은 실제로 활동이 일어나는 부문을 말하는 건데, 첫째는 통제 환경적인 구성이 있다는 거죠. 네, 환경적인 구성. 우리가 기업이다 그러면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기업의 조직도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맨 위에 사장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또 스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조직이 어떤 분야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느냐, 그런 조직 체계라는 거예요. 구조를 포함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벌 체계, 인사제도가 있겠죠. 잘한 거는 이제 우리가 상을 주고 또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벌을 가하는가, 이런 것들, 또 인력 운용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또 이런 직원들의 교육 정책, 그리고 경영자의 어떤 철학이나 윤리가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업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홈페이지에 어떤 철학과 윤리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의 내부 통제의 환경적인 구성이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거. 자, 두 번째, 위험평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험평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회사의 내 외부의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떤 조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평가는 바로 그런 사전에 어떤 조짐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그 위험을 분석해내고 나중에 큰 일이 터지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지속하는 것을 우리가 위험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위험평가. 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사전에 조금씩 조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는 않죠. 예,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위험평가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사적 수준이라는 건 모든 회사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위험평가와 위험식별이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제활동. 네. 이 통제활동은 여기 있는 모든 활동을 이런 환경과 위험평가 시스템, 정보 및 의사 시스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통제활동이라는 것은 여기 통제 환경에 있는 조직, 구성원, 또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경영자의 철학이라든가 윤리, 이런 것이 경영 방침이 될 텐데,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기업의 업무 분장표, 개인별로 업무 분장표가 있는 회사도 있죠. 아니면 부서별로라도 업무 분장이 제대로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책임하에서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 분장이 말로만 되어 있지 말고 규정집으로 문서화 되어 있어야 되고, 승인과 결제 체계, 전결 시스템이죠. 결제 체계라는 것, 결제 체계는 전결 시스템. 모든 결제를 사장이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팀장, 어디까지는 본부장, 또 어떤 이상은 사장이 결제한다. 이런 승인과 결제에 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통제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성인은 정보와 의사소통이죠. 네. 어느 집단이든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떤 동맥경화라고 할까요? 우리 신체의 피가 어디 막혔을 때와 마찬가지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간에
적절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하는 이런 절차와 체계를 말하는데, 정보를 생성하고 집계하고 보고하는 체계, 이런 체계가 의사소통 체계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상하 간의 이런 수직적인 의사소통도 잘 되어야 되고, 또 부서와 부서끼리, 영업부와 생산부, 구매부, 이런 수평적인 정보 및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제도의 마지막은 모니터링이라는 건데, 모니터링은 계속 감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 위험평가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위험평가. 네. 그러니까 위험평가라는 건 단지 위험한 요소를 식별하는 거라면,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까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예. 어떤 그 업무 분장을 어떻게 바꿨더니 그것이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과도 측정해 보고 또 평가도 해 보고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으니까 뭐 이걸 시험 문제로 낸다면은 이 다른 보기를 하나 넣어 가지고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 있는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뒷장에 7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라는 게 있는데, 효과라는 것은 아까 그 앞에서 우리가 목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그 목적이 달성되면 그게 효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효과보다는 한계를 이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한계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잘 짜여진 내부 통제 제도는,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 또는 잘 마련해 놓은 내부 통제 제도가 있으면 모든 위험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이제 나오면요, 그 있다라는 것은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한계입니다. 한계. 아무리 훌륭한 기업, 또 아무리 훌륭한 그 제도를 마련해 놓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업은 그럼 안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100% 안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부터요. 그러나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의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즉 최상의 자질과 경험을 지닌 사람도, 그런 사람도 부주의나 피로나 판단 착오 같은 것에 우리는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우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설계를 해놓은 내부 통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그럼 모든 위험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걸 운영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계가 운영한다고 해도 기계도 고장이 나는 거고요. 프로그램에도 버그라는 게 있잖아요. 뭐 프로그램이 운영되려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영이 될 텐데,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지금 코로나19처럼 네트워크 안에서도 바이러스, 전자 바이러스가 계속 침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이 기계든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또 우리 더구나 사람이 하는 일에는 부주의, 피로, 판단 착오,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것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중요한 게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줄 아시면 이 한계를 이해하신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아까 저기 내부 통제제도 목적이 두 번째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이 목표라는 거.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예. 그거. 그래서 재무 여기 있죠. 예.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중에 두 번째 있는 예, 재무회계의 신뢰성 확보.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그러면 내용은 뭐냐?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통해서 그러면 재무정보를 신뢰성 있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첫째 재고자산 같은 거 장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혹시 장부에 있는 대로 현장에 있는가 하는 것을 실물 자산과 장부 자산의 수량의 차이를 적시에 발견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적시에 발견해야 돼. 그래서 예, 공장에 있는 부서에서 네, 무슨 재고, 무슨 재고 얼마 이렇게 전산에 입력한 내용을 그냥 회계팀에서 이게 뭐 우리 회사 공장에서 올라온 자료니까 이건 신뢰할 수 있다 하고 그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당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당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견제라고 그럴까요? 이게 항상 그 견제 시스템이 동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 부서에서 재고 조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거기서 하는 것은 일상 업무니까 그건 일상 업무고 회계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전에 예, 적어도 결산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이라도 또는 반기 결산이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실물 자산을 장부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뭐예요? 그 재무 정보가 신뢰성이 확보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정을 방지하는 겁니다. 부정 방지. 회계의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인사청탁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회계 프로그램에 관한 거니까 회계의 부정 방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부정을 하려면은 이 회계팀에서 해야 되잖아요. 회계팀에서. 회계의 부정을 누가 엉뚱하게 뭐 총 묻거나 영업에서 할 리는 없고 사장이 직접 할 리도 없고 직접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사장이 하더라도 회계팀을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회계팀을.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느냐 한번 여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계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한편 확인된 특정 부정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체계 및 통제로서 이는 회사 내 효과적인 통제 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회계방지 프로그램에서는 이 경영진의 권한 남용과 통제 회피에 대한 위험, 여기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실무자가 부정한다, 이건 뭐 결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면 실무자가 부정하는 것은 위에서 그 적절한 그 결제 시스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결제자들이 팀장이나 본부장이나 뭐 부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제하면서 이게 걸러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위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대책이 없는 건 아니죠. 그 대책을 마련하라는 겁니다. 경영진의 권한 남용으로 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적발해가지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굉장히 중요한 취약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회계 부정에서는.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 자, 첫째 이제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경영자가 윤리 경영을 선포하라.
뭐 선포한다고 해서 꼭 지켜야 되겠죠, 물론. 예, 그러나 이것마저 선포하는 것도 없으면 취약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제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부 고발 제도가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내부 고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부에서 이렇게 따돌림 뭐 이런 것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마련되어 있느냐. 예, 이런 것들입니다. 내부 고발자 보호 체계. 이런 것들이 없으면 뭐예요? 예, 부정방지 경영진의 권한남용에 의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굉장히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취약하다.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인사규정도 거기에 관련이 있고 부정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시스템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거. 또 이사회 및 감사의 감독에 관한 것도 관련이 있고요. 부정 위험 평가 및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활동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도 그럽니다. 네, 여기까지가 회계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회계 관리 시스템의 목적은 재무정부의 신뢰성 확보이고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은 자산 보호, 예, 여기 실물 자산과 장부 자산이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 회계팀이 좀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내 회계 부정에 관한 거, 회계 부정하면은 이제 그 뭐 탈세도 회계 부정이 될 수 있고요. 탈세의 아주 그 전형적인 것은 매출을 빼먹는 겁니다. 예. 세금을 조금 보통 작은 기업들은 그렇게 하죠. 세금을 뭐 이제 이번 3월달에 예, 법인세 내는 달이잖아요. 그건 이제 소규모 법인들 법인세를 좀 덜 낼 방법이 없나? 제일 간단한 방법은 매출을 속이면 예, 법인세 줄어드는 거죠. 수익을 줄여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부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는 이제 그 분식 회계입니다. 예. 은행 돈을 많이 쓰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예. 분식 회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이렇게 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분식 회계하는 거. 예, 그런 것이 여기 회계 부정의 예, 주된 내용입니다. 탈세나 분식 회계 이런 것들이겠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와, 여기는 그 71페이지 하단부터 72페이지 또 73페이지 무려 한 74페이지까지 깨알같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뭐 굉장히 작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과감하게 그냥 패스. 예.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 예. 나온다면 지금까지 했던 요 윗부분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FAT 1급 교재에는 요 밑에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요건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재무회계 쪽에 그 이론 수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이론하면 뒤에 가서 문제 풀고 왔잖아요. 근데 이 회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오류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부 통제 제도는 문제 푸는 걸 생략할게요. 출제 확률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뒤에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뭐 기출문제 풀 때 나오면 그걸로 대신하기로 하고 문제도 안 풀어봐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넘어가고요. 이제 제2장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법 이론이다. 세법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딱딱한 거죠. 딱딱한데 우리 교재는 그 수업용 교재이기 때문에 수업용 교재는 법조문을 이렇게 갖다 옮겨놓은 게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을 교과서식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자,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자,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게 무엇이냐. 예. 참고로 제가 고등학교를 상업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모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용산에 있는 그 세무사 선생님 이름도 지금 기억을 해요. 예, 그분은 지금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겠지만, 네, 이제 그 세무사 선생님 세무사 사무실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영업세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에요. 예, 70년대 후반, 77년도, 78년도 요때 영업세. 그게 지금의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회계 업무를 보진 않았어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다른 기업에, 좀 대기업에 갔었어요. 대기업에서는 이제 다른 파트 일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회계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부가가치세 뭐 이런 얘기를, 아니 부가가치세라는 게 뭐지? 예, 80년대 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마 부가가치세가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예, 과거에 영업세가 과거에는 소비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볼까요? 예, 부가가치라 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 그거를 이제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부가가치라는 거예요. 예, 가치의 증가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저기 공기청정기를 도소매하는 도소매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저 공기청정기를 삼성전자에서 사온다고 보겠습니다. 사다가 매장에 놓고 판매하는 그 사람이, 사업자 입장에서 볼까요? 자, 공기청정기를 저걸 가령 50만 원에 사온다고 볼까요? 50만 원. 5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해가지고 매장에다가 진열도 해놓고 하면은 매장이 뭐예요? 임차료도 나가고, 또 판매원도 고용하니까 판매원의 급여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50만 원에 팔 수가 없죠. 예. 그래서 7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이게 판매가. 예, 판매가. 그렇게 되면은 이 70만 원에 파는 이 도소매 사업자, 도소매 사업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냐면은, 바로 20만 원이죠. 20만 원의 부가가치가 이 재화에 대해서 증가했습니다. 저 2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20만 원에 대해서. 이게 바로 가치 증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를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 그래서 이 영어로 여기 약자가 있죠. Value Added Tax. 그래서 앞에 요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니셜을 따가지고 VAT라고 부르잖아요. 부가가치세를 VAT 이렇게 약어로 쓰고 있죠. VAT 하면은 부가가치세다. 자, 그러면 이 도소매업자가 20만 원의 세금 얼마를 내냐면요, 이 세율을 적용하는데 10% 세율을 적용하거든요. 10% 세율. 그래서 어떻게 2만 원을 내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 밑에서 나온 거 보면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씁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자, 그러면 한번 이 도소매업자가 이 7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를 딱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딱 한 대를 팔았다고 볼까요? 그러면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납부할 세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출액이 얼마냐면 70만 원입니다. 매출액 70만 원. 세율은 10%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7만 원이 나오죠. 7만 원이 매출 세액이에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뭐냐면 이 공기청정기 공장에서 50만 원에 사왔을 때 요 도소매업자가 부담한 세금이 있죠. 그게 얼마였겠어요? 이게 공급가액이라면 5만 원을 부담했죠. 그 5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계 세액 공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매출세액이 얼마였어요? 70만 원이었으니까 7만 원에서 빼기 이 공장에서 사올 때 5만 원을 이 도소매업자가 부담했단 말이에요. 5만 원을 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소매업자가 납부해야 될 세액은 2만 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2만 원이 결국에 뭐냐? 요 도소매업자가 증가시킨 부가가치 20만 원에 대한 10% 세율이라는 거예요. 그걸 납부하고 있어요. 네. 자, 부가가치세의 원리가 이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또 이제 원리는 그렇고요. 그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여기 이제 5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특징을 알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자, 첫째, 일반 소비세다 이거예요. 일반 소비세.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거예요. 예. 면세에 열거된 거 빼고는 전부 과세된다. 소비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세라는 말은 뭐냐면은 개별 소비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별 소비세가 아니다. 개별 소비세가 아니다 이거. 개별 소비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하고 일반 소비세로 이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개별 소비세는 소비세인데 개별 소비세가 붙고 또 거기에 일반 소비세가 또 붙는 것이 개별 소비세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개별 소비세에 붙는 것 중에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예, 뭐 우리나라 지금 승용차 없는 가정이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보면 승용차 같은 건 이미 개별 소비세라고 보긴 좀 어려워졌어요. 모든 가정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개별 소비세는 좀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술 중에서도 양주, 비싼 양주들. 그러니까 소주, 막걸리, 이런 맥주 이런 건 없어요. 개별 소비세. 양주에 붙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 개별 소비세가 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소나타가 2천만 원이라고 보면 만약에 개별 소비세 10%라고 볼까요? 그러면 2,200이 됩니다. 그 차가. 개별 소비세 때문에 또 부가가치세가 또 10% 붙거든요. 개별 소비세 말고 또 부가가치세가 또 붙어요. 그러면 2,200에 10%니까 220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2,420이 되는 거죠. 그게 개별 소비세, 그리고 또 일반 소비세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기 때문에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거에다가 플러스 또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내릴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현재 발표된 거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자동차 회사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내수라도 좀 많이 자동차를 좀 판매를 좀 돕겠다 해서 개별 소비세 지금 내려주고 있죠 요즘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요즘에 자동차를 사면 좀 대우받을 것 같아요. 자, 일반 소비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있다는 거, 사치품에 대해서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고. 다음에 두 번째,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네. 요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게 매출세액인데, 매출액에다가 세율 곱한 걸, 그리고 이게 매입세액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거를 납부한다 이거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접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세의 반대 개념의 세가 또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직접세가 있죠. 직접세.
자, 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바로 대표적인 간접세인데 이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하거든요. 세금 부담은. 제가 아까 보시다시피 공장에서 저 사올 때 50만 원 주고 사올 때 저 50만 원의 세금 5만 원을 도소매업자가 부담했잖아요. 예.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다음에 또 도소매업자는 저기 70만 원에 팔립니다. 소비자에게. 그러면 그 7만 원 세금 누가 부담했어요? 소비자가 부담했죠. 그런데 세금은 누가 내고 있냐 이거예요. 부담한 사람은 소비자인데 납부는 누가 한다? 예, 여기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고 담세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예, 최종 소비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느냐 하면은 최종 소비자입니다. 네. 아까 저 도소매업자도 2만 원 냈지 않나요? 2만 원 낸 게 아닙니다. 자기 돈 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소비자한테 7만 원 세금 받았죠. 70만 원을 팔면서. 그리고 그 도소매업자가 부담했던 공장에 5만 원 준 세금 그걸 뺐죠. 자기가 부담한 5만 원은 빼고 2만 원 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더 받은 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한 세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세금계산서에 세금을 별도로 징수하잖아요. 소비자한테 받아가지고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세입니다. 간접세. 사업자가 귀찮긴 하죠. 그걸 내줘야 되니까. 이 납부 의무를 사업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금 부담은 최종 소비자라는 간접세라는 겁니다. 그럼 직접세는 세금이 뭐가 있냐면요. 제일 많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자동차 있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냅니다. 또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예, 아파트가 있다. 이러면은 재산세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재산 아파트 주인한테 직접 과세가 돼요. 누가 대신 납부를 안 합니다. 그것이 직접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하면은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이겁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아까 우리 일반 소비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소비형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뭐냐?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네, 밑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출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출할 때는.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 재화에 대해서 또는 용역에 대해서 0%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율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0% 부가가치세를 적용해가지고 전부 공제를 해줍니다. 전부 공제하고 환급한다 이 말이에요. 환급이라는 건 뭐냐면 돌려준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돌려주느냐. 자, 수출하는 회사는 말이죠. 매출세액이 0%니까 항상 만약에 100% 수출만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마다 매출세액이 0원이 나오겠죠. 0원. 그러면 매입한 거 있잖아요. 수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도 사와야 되고 자재도 뭐 이것저것 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매입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국내 간의 거래니까 그건. 그러면 수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은 매입세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돌려준다 이거예요. 그게 환급. 예,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 소비지국에서 과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입하는 경우 미국에서 만든 재화를 한국에서 소비한다. 그러면 거기 과세해야 되겠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니까. 그래서 수입 재화는 과세한다.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10%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기업이 만약에 수입을 한다 그러면은 세무서란다. 세관장이 과세를 해요.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를 발부합니다. 그 수입한 회사에게. 그래서 수입재화에 대해서 과세한다.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여기 5가지 외에도 이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에 지금 한 가지 정도 더 보면은 여기다가 국세다라는 거. 국세. 과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과세 기관이 국가면은 국세고요. 과세 기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이면 그걸 지방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직접세 중에 자동차세라든가 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를 하거든요. 이천시. 우리 이천 시민한테는 이천시. 그러니까 그건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과세를 해요.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세금을 내는 곳이 어디예요? 세무서에 내잖아요. 세무서에 내는 게 다 국세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시청에 내는 겁니다. 시청 세무과. 예, 그게 다 지방세. 시청 세무과에서 날라오는 고지서들이 다 지방세. 그래서 과세관청이 국가면 국세요, 지방자치단체면 지방세.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관세도 있죠. 관세. 관세는 과세관청이 세관에서 과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할 때 관세가 붙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세도 있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세관장이면 관세. 그래서 국세, 지방세, 관세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과세관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렇게도 구분이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징수해가지고 모든 세금이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이렇게 법인세도 국세고, 예, 소득세도 대부분 국세예요. 그런데 받아 걷어가지고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다 정부 재정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여기 부가가치세도요. 그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 있는 기업에서 여기 이천시에 있는 기업에서 걷어들인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이천시 지방자치단체에 이 부가가치세가 다시 내려옵니다. 시 재정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재정 자립도 이게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천시가 이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요. 기업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하이닉스라는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 본사가 여기 이천에 있기 때문에 본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법인세라든가 이런 거 다 여기서 내요. 왜? 여기 이천 세무서에 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또 국세지만 지방 법인세를 내거든요. 10%. 예.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만약에 1조를 만약에 낸다면 10% 10%면 얼마예요? 1,000억인가요? 예. 뭐 1조씩 세금은 안 내겠지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낼 겁니다. 근데 올해는 상당히 안 좋겠죠. 이제 작년에 다 실적들이 안 좋아요. 작년도 실적이 안 좋으니까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법인세 신고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4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 4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신문에들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법인세를 얼마를 내서 이천의 지방법인세가 이번에 뭐 얼마가 왔다. 2000시 재정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 돈이. 네. 그래서 이제 뉴스거리가 되는데 그렇게 기쁜 뉴스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가 실적이 2019년 실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거기다 지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지금 굉장히 우울해져가지고 기쁜 소식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특징 여러분 6가지 정도는 아시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납세 의무자로 가면은 이건 아까 이미 다 설명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사업자라는 사업자. 담세자는 소비자. 그런데 한 줄이 더 있죠. 한 줄이 더 있는 이유는 국내에 공급은 사업자가 맞는데 수입은 또 달라요. 수입에서는 사업자를 포함해서 개인도 수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수입했을 때 우리가 수입을 사업자만 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들도 하니까. 그래서 수입의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 안에는 기업과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다. 수입하는 것이 아닐 때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로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라는 것을 어떤 요건을 갖추었을 때 사업자로 보느냐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이렇게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3가지 요건. 자, 첫째는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고, 두 번째는 영리 목적하고는 불문하다는 거예요. 영리 목적하고 불문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줘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된다 이거예요. 저기 공기청정기 판매업자가 거래처에다가 그냥 줬어요. 그래도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그냥 줬어도 돈은 안 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영리 목적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 자체가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 밑에 나오네. 비영리법인이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요건이는 뭐냐?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한다면 비영리 법인과 국가도 뭐예요?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죠.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면.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과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부라고 안 하는데 우체국이 지금 그 정부기관이잖아요. 우체국에서 하는 택배 사업이 있죠. 이거 과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스포츠 시설 해가지고 돈을 받고 스포츠 시설을 만약에 운영하잖아요. 그런 거 과세 사업이에요.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 과세 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과세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다음에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사업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업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독립성이라는 건 뭐냐? 부가가치라는 걸 창출해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어느 정도의 형태라는 건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예, 독립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독립적으로.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서 공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1년에 뭐 행사 때 한두 번 공급하는 거는 사업자는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주민자치회 아니면 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이런 단체들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마을에 무슨 축제나 이런 거 할 때 청년회다 부녀회다 여기에서 뭘 해서 판대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를 사업자로 매번 보느냐 이거. 물론 그런 단체가 사업자일 경우도 있어요. 사업으로 봐야 될 경우도. 그러나 대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의 축제 기간에만, 예, 행사 기간에만 하는 거. 그런 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요건 요거 3개 다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네, 78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은 예, 밑에 보시면은 사업자 분류가 이렇게 사업자는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과세사업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과세사업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자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면세사업자는 바로 저희와 같은 이런 교육사업이 대부분 면세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일가게, 쌀집, 방앗간 이런 데가 이제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에 대해서도 이제 면세는 어떤 것이 있느냐, 면세에 대해서 쭉 열거된 것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면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에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면세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열거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은 다 이 과세사업자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그야말로 동네에서 소매만 주로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금액으로 말하면 연간 매출액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하가 이게 간이과세자죠. 대부분은 이제 일반 과세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납세 의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의무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뒤에서 쭉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과세 기간부터 우리 공부해 볼까요?